나쁜 기분과 살아가기 앤드 변재원 작가.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나 나쁜 기분과 함께 살아간다. 나의 나쁜 기분은 매일 다른 이유로 나를 덮친다. 인간관계, 경제 조건, 학업 성취, 병적 통증, 남과 비교, 심지어 직전의 좋은 기분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나쁜 기분과의 동거는 예외가 아닌 일상에 가깝다. 우리 삶에서 만성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나쁜 기분은 언제나 제거 대상으로 여겨진다. 나쁜 기분의 가장 효율적인 제거 방식으로 언제나 소비할 것을 주문받는다. 나쁜 기분을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상품을 사며 나쁜 기분을 제거하라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오직 필요 이상의 소비만이 당장의 나쁜 기분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처럼 여겨진다. 나쁜 기분에 관한 성찰과 공조는 한가로운 소리로 취급받는다. 소비가 앞장서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삶의 이유를 끊임없는 나쁜 기분을 제거하는데 지불할 영원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으로 축소시키고 만다. 나쁜 기분이 나타났다. 소비로 잠재우자. 소비할 돈을 벌다 보니 기분이 또 나빠졌다. 추가 소비로 잠재우자. 나쁜 기분을 돈으로 해소하려 할수록 도리어 나쁜 기분의 늪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나쁜 기분을 향락으로 지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나의 나쁜 기분은 내 삶에 무엇을 선물했을까? 문득 나쁜 기분 덕에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과거와 현재가 떠올랐다. 일상의 나쁜 기분은 지나간 나를 돌이켜보게끔 유도했다. 왜 나는 기분이 나쁜 걸까?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언제나 빠른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주변을 서성이는 나쁜 기분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종종 과거를 마주해야만 했다. 나쁜 기분 속에서 다시 읽는 나의 과거는 당시 내가 가졌던 확신과 자만을 지적했으며 이토록 불완전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고마움을 체감하게 했다. 삶의 불안한 대처로 나쁜 기분을 떨칠 수 없는 나는 언제나 타인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텐데도 이웃들은 나를 사랑을 담아 맞이했다. 나쁜 기분 덕에 돌이켜본 과거는 오늘에 대한 고마움으로까지 나를 이끌었다. 나아가 나쁜 기분에 관한 생각은 미래의 다짐으로 향했다. 내가 느끼는 나쁜 기분은 나만의 몫이 아니며 타인 또한 동시에 느낄 테니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나쁜 기분은 나에게 미래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언제나 충만하기만 했다면 나는 나쁜 기분에서 비롯된 자신의 부족함과 타인의 마음을 고려할 필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에 머무는 나쁜 기분은 분명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나쁜 기분이 다 의료 또는 돈의 이름으로 해소될 수만은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나쁜 기분과 동행해야만 한다면 나쁜 기분의 처치를 시장에 외주화하는 대신 나쁜 기분과의 공존이 이끌어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 일상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나쁜 기분은 종종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 입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미디어 연구자가 바라본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 앤드 노창희. 2024년 124회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한강이었다. 의외였지만 납득할 만한 결과였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문학 세계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포 허 인텐스 포에틱 프로즈 댓 컨프런츠 히스토리컬 트로머스 언드 익스포지즈 더 프러질러티 어브 휴먼 라이프이라고 평가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문학적 성취를 이뤄왔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정점에 이르렀다. 필자는 학부 때 문학을 전공했고 20년이 훌쩍 넘는 한국 문학의 팬이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일시적 환호가 조금 불편했기 때문이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1월 초에 이르자
필자의 예상대로 그 열기는 수그러들었다. 한국 문단을 둘러싼 환경은 밝지 않고 의는 갈아타니 고진이 근대문학의 종언을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일이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상 제작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던 것처럼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한국 문단의 열악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 수는 없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보유한 국가로서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학과 출판 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미디어 연구자인 필자가 문단 걱정을 과하게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니 여기까지만 하자. 이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K-컬처가 가진 역량과 한계 그리고 한국 문학과의 관계 설정이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미디어 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오징어 게임이 영화 기생충이 거둔 아카데미의 성취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K-POP, K-콘텐츠와 같은 대한민국 미디어 문화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그에 반박할 증거를 내놓긴 어렵다. 또 문학이라는 떠나온 고향보다는 발 딛고 서 있는 미디어 쪽과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어도 이 역시 할 말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K-컬처가 수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대한민국의 위상에 미친 파급력을 고려해 봤을 때 K-컬처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짐작은 무리한 판단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K-컬처가 가진 영향력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정은 몇 가지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지금은 K-컬처가 가진 상징 자본을 활용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K-컬처와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하는 한국 문단이 상호 시너지를 낼 방법을 고민할 시기다. 먼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은 IMF와 21세기 그리고 앞서 언급한 종언 담론의 등장 이후 계속해서 외연이 위축돼 온 문학이 콘텐츠 산업 영상 산업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다. 물론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과 같이 최근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된 사례가 있으나 웹툰과 비교하면 소설이 영상 서사로 제작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문학은 여전히 과거 본격 문학 혹은 순수 문학으로 불렸던 문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영상 산업에서는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영상으로도 만들기 용이한 웹툰을 원천 IP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문학이 웹툰에 비해 대중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웹툰 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고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웹툰 이외에 대안적 원천 서사의 확장이 필요하다. 소설은 그 어느 장르보다 탄탄한 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논외로 하더라도 꾸준히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상을 받으며 문단에서 인정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면서도 대중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강명의 경우 댓글 부대 한국이 실어서가 영화화됐다. 또한 문학은 웹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IP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영상 제작 시장에서 소설, 웹소설 등 문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작품들 외에도 2024년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도 영화로 제작돼 개봉하는 등 소설이 영상 서사로 제작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다. 영상 제작 시장에서 영상화될 수 있는 작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하는 말이다. 문단에서도 영상화를 염두에 둔 창작이 지속 가능한 문학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문학 생태계가 문단 문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영상화를 의식해 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계에서도 K-컬처가 가진 상징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환경에서 소설 기반의 탄탄한 원작 서사를 갖춘 영상 서사들의 성공 사례들이 축적돼 나간다면 대한민국 문학의 글로벌한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독서를 통한 문해력 증진의 가치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해내는 것이다. 창작자의 역량에서 중요한 부분이 독서다. 좋은 문학을 많이 읽은 창작자가 우수한 제작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창작자들이 많이 나올 때 K-컬처도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콘텐츠 창작 역량이 높은 국가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독서량은 많지 않다. 이는 독서량과 콘텐츠 품질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서사를 접하는 것은 창작 역량 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해 관심이 필요하다. 장르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환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장르 문학이 부족하다. 장르 문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장르 문학이 원작인 영상 콘텐츠가 성공한다면 문단이나 대한민국 영상 산업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사건이다. 그 사건을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해서는 안 되며 원천 서사가 중요한 영상 산업 분야에서는 이 사건에서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SG시대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앤드 김상훈. 지난 2015년 유엔이 17개 항목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발표했고 2020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서안에서 석탄 개발 업체나 화석 연료 생산 기업 등엔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21년 연례서안에서는 전 세계 투자 기업의 넷-제로 넷-제로 계획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2021년 이후는 그린텍소노미라는 새로운 산업 분류 체계를 통해 친환경 사회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데 가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구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고 사회가 없으면 인간도 없으며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대한 절박한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ESG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됐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 창출 논리 ESG 흐름 막지 못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한가? 혹자는 ESG가 체감할 수 없는 거대 스케일의 주제로 대중을 현혹해 사회적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반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기된 과학적 경고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도록 형성된 공감대 안에서 이제는 그 가치 창출의 논리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공급망 내 모든 기업이 ESG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공급망실사법 코퍼럿 SUSTAINABILITY 두 딜러전스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당장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에 수출할 때 우리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와 탄소세 부과의 부담을 지게 됐다. LG화학의 배터리 납품 계약 무산을 비롯해 BMW는 3년 동안 150여 개사와 거래를 중단 뉴스트리 2024.04 19 했으며 우리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64%는 비싸도 ESG. 실천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ESG가 현학적 표현의 미사여구가 아님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대학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역할론이 말해준다. 인류 문명의 성과는 배움과 탐구로부터 시작했듯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한 ESG 전도사로서 대학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ESG 활동 및 연구, 그리고 ESG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ESG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이것이 ESG 시대 대학이 모색해야 할 방향성이라 생각한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ESG 교육과정 확대,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발간 등 선제적인 ESG 대응 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ESG를 대학에 도입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도 엿보인다. 정부 지정 공식 대학평가 인증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은 2026년 시행 예정인 4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의 지속가능 발전 SDGs, ESG, 탄소 중립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을 담은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계획은 학계 공감대 형성 후 수년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대학 기본 역량진 단평가에서 대학기관 평가 인증으로 이동하는 흐름 위에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깝지만 현재 국내 대학은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해외 선진 대학들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4년 QS 랭크를 보면 글로벌 상위 100개 대학 중 국내 대학 5개 대학이 포함돼 있지만 지속 가능성 순위에서는 1개 대학 서울대 46위 유일하며 나머지 4개 대학은 100위권 아래 103위 394위에 랭크됐다. 지표 부문별로 비교해보면 국내 지속 가능성 부문 상위 3개 대학의 주요 지표들이 글로벌 탑 50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와 환경 부문의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2024년 QS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국가별 대학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 중 QS 지속 가능성 평가 전체 점수 오버롤 스코어가 나타난 33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국내 대학은 전체 20위에 위치하면서 OECD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SG 비전과 목표의 부재, 그리고 관련 연구활동 및 공감대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학 이념 및 경영에 대한 평가 영역을 대학 경영 및 사회적 책무로 변경하고 SDGs, ESG, 탄소 중립 실천 계획 및 실적을 세부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대학의 건학 이념 및 발전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즉 SDGs, ESG, 탄소 중립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4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 기준안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수준 못 미치는 국내 대학 대응책 마련 시급. 그렇다면 ESG 시대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ESG 시대 우리 대학의 역할과 그 철학적 취지는 전술한 방향성을 통해 제시했으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때를 같이해 한국 ESG 경영원에서 대학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버전을 발표했으며 2024.06, 17의는 대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첫째, ESG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ESG 경영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실무적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연구재단의 ESG 연구조직 신설을 통해 친환경, 기후변화, 재난안전 등에 대한 ESG 연구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탄소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함은 물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은 연구 및 교육기관 특성상 전기 소비를 통해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연 40만 톤에 달하며
지역사회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학교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 달한다. 셋째, ESG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ESG 교육 모델을 구축해 마이크로 디그리, 부전공, 전공 등에 반영해야 하며 관련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채용, 배치함과 동시에 위임 전 결 규정 개정을 통해 법인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차세대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ESG 시대를 맞아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실행에 옮기는 것은 선택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